예, 3장 연약지방 계량공법입니다. 연약지방 계량공법은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되진 않지만은 계량공법의 개요나 장단점 그리고 적용 지반에 대해서는 정리해야 됩니다. 특히 점토지반 계량공법이 다른 지반의 계량공법보다 많이 나오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샌드 드레인 공법과 페이퍼 드레인 공법이 조금 많이 출제되니까 여러분들은 시간을 내어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할 핵심을 보면요. 첫 번째 연약지반, 두 번째 점토지반 계량공법, 세 번째 모래지반 계량공법, 네 번째 일시적 계량공법, 다섯 번째 기타 연약지방 계량공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연약지방의 개척관리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에서도 두 번째 나오는 점토지방 계량공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어서 정리해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또 기타 연약지방 계량공법으로서 보강토공법이나 지오텍스타일 같은 것도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리고, 어쨌든 간에 그러한 것들은 주로 이 부분의 연약지방 계량공법은 어떠한 계산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1차 토질미기초에서도 했듯이 거의 다 암기해야 할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키포인트 용어만 정확하게 외워가지고 서술 형태로 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연약지반의 정의인데요. 첫 번째 연약지반의 정의는, 자, 그러면 우리가 연약지반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건데, 물론 이것은 시험에 나오진 않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1차 때도 공부했듯이, 자, 점토지반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함수비가 많은 경우입니다. 자, 우리가 점착성이 있는 흙은 일반적으로 함수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고체, 반고체, 소총 X성 상태로 변하는데, 이 자연 상태의 함수비가 X성한 게보다 크면 X성 상태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바로 연약지반이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래지반의 경우는 느슨하고 물이 포화된 경우다. 특히 느슨한 경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연약지반 계량공법에서는 점토지반은 함수비가 많은 경우이기 때문에 물을 뽑아내는 것이 바로 연약지반 계량공법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모래지반에서는 느슨한 모래를 조밀한 모래로 만드는 것이 바로 연약지반 계량공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토지반 계량공법은 전부 다 물을 탈수하는 것들이 많고, 그 다음에 모래지반 계량공법은 모래를 충격을 주어서 모래의 상대 밀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바로 연약지반 계량공법이 되겠습니다. 자, 하강풍화토가 나오는데요. 이 하강풍화토는 대표적인 연약지반의 한 종류인데, 요 경우는 일명 마사토라고도 그러는데, 시험 문제에 나올 때는 하강풍화토의 특성에 대해서 쓰라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책에 정리된 것들을 암기하시면 되는데요. 자, 우선 그것을 한번 보면, 자, 하강풍화토는 풍화 정도에 따라서 입자의 크기가 다양하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자, 풍화 정도에 따라서 암에 가까운 사질토가 있는 반면에 또 점착성을 가진 점토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질토도 있고 점승토도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풍화 정도에 따라서 입자의 크기가 다양하다 그렇게 되고요. 자, 두 번째 특징이 나오는 것은 이 하강풍화토는 물에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포화가 되면은 점당 강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하강풍화토는 물에 포화되면 점착력 C죠, 그죠? 점착력 C가 거의 0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자, 점착력 C가 0에 가까워지고 또한 전당 강도가 현저히 떨어진다. 우리가 요 두 말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당 강도 공식이 어떻게 되죠? C 플러스 시그마 다시 탄젠트 곱하기 파이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C가 떨어지니까 전당 강도도 현저히 떨어지겠죠. 자, 그럼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흑입자가 파쇄되어 세례파되기 쉽다. 조금 전에 우리 첫 번째 나왔듯이 풍화 정도에 따라서 입자의 크기가 다양하다. 그렇듯이 이 흑입자는 아무래도 파쇄되기가 쉽다. 그러니까 세례파되기가 쉽다는 거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와 있는 것은 자연 상태에서는 투성이 크나 낮으면은 불투성이 된다. 요거는 쉽게 외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압축성에 대해서는 압축성은 모래와 점토의 중간 정도다. 자, 보통 시험에서는 서너 가지를 쓰라고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요것은 좀 암기해 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유기질토인데요. 자, 우리가 통일분류법에서 우리가 공부했듯이, 자, 흙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눈다 그랬죠. 조립토, 세집토, 유기질토. 유기질토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피트, 이탄이었죠. 그죠? 쉽게 말해서 이거는 썩는 흙입니다. 썩는 흙. 그러니까 유기질이라는 말 자체가 썩는 것이니까, 썩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부피의 감소가 상당히 많고, 우리가 토질 및 기초에서도 했지만 이 유기질 흙은 어떻습니까? 2차 압밀량이 상당히 많죠. 자, 우선 그래서 자연함수비 WN이 200 내지 300% 정도이다. 이건 외우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했듯이 압축성이 크다. 1차 압밀량이 크다 이 말이죠. 압축성이 크다는 말은. 그 다음에 2차 압밀량이 크다. 자, 이것은 우리가 토질 및 기초에서 했습니다. 그죠? 자, 2차 압밀량이라는 게 뭐죠? 자, 과잉 간극 수압이 완전히 소산된 경우에 흙구조의 소승적 재정정 때문에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유기질토에서 2차 압밀량이 많다는 거 세 가지 다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팽창성 지반인데, 자, 이렇게 됐습니다. 점착성을 가진 흙은 쉽게 말해서 소승점토는 물을 흡수하면 부피가 늘어날 것이고, 즉 팽창이 이루어질 거고요. 자, 건조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부피가 감소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팽창성 지반이다. 물을 흡수함으로써 팽창이 일어나지는 경우. 자, 요거 개요보다는 요것은 행하는 실험을 외워야 되는데요. 일명 비구속 팽창 시험과 팽창 앞 시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요것이 나오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비구속 팽창 시험이나 팽창 앞 시험은 둘 다 안밀 시험입니다. 안밀 시험. 자, 불구속 팽창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안밀 시험기에서 시료를 넣고 0.704톤포 메다 제곱의 하중을 가해서 이 시료에 물을 채우면서 시료 부피가 팽창하는 양을 재는 겁니다. 즉 0.704톤포 메다 제곱의 하중을 가한 상태에서 물을 가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부피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 부피의 팽창량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 불구속 팽창 시험이고요. 그 다음에 팽창 앞 시험은 이거와 반대로 시료를 넣고 물을 가한 상태에서 팽창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데에서 어느 만큼의 하중을 가해야 되느냐, 뭐 그런 실험인데, 여러분들은 그 실험 방법에 대해서는 알 필요 없고, 시험에서는 팽창성 지반에 행하는 실험의 종류 두 가지, 비구속 팽창 시험과 팽창 앞 시험이 있다는 것, 이거 정도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불구속 팽창 시험이라고 쓰는 책들도 있고 비구속 팽창 시험이라고 쓰는 책도 있으니까 뭐 두 가지 다 중에서 하나만 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연약지반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핵심 2, 점토지반 계량공법입니다. 점토지반 계량공법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구속공법인데요. 이 구속공법의 경우에 같은 경우는 80년대에서는 출제가 많이 됐는데 90년도에 들어서는 별로 출제 안 됐지만은 개요 정도, 특히 여기 재료 정도만 외우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것은 뭐냐 하면은 매우 연약한 점토 지반에서 공사용 도로와 같이 이렇게 협소한 성토를 하는 경우, 일명 축제라 그러겠죠. 그죠? 하는 경우에 하는 방법인데요. 이것은 지반의 소성적인 척방 변이를 감소시키고 성토 및 지반의 활동 파괴를 방지하는 공법입니다. 그러니까 요 개요 정도보다는 여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뭐냐 하면 폴리에틸렌 시트하고 합성수지 네트, 메탈 메쉬가 사용되는데 개요 정도 암기하시고요. 재료는 세 가지 다 꼭 외우십시오. 그러면은 이 문제는 뭐 쉽게 해결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압성토공법입니다. 압성토공법은 토질 및 기초, 즉 토목기사 1차에서는 별로 안 나오는데요. 2차에서는 의외로 이것이 조금 자주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문제를 개요를 보면요. 성토에 의한 기초의 활동 파괴를 방지하기. 자, 여기서 활동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성토 비탈면 옆에 소단의 모양을 압성토를 만들어서, 자, 중요한 것은 이 말입니다. 활동에 대한 저항 모멘트를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그 압성토의 설계인데 그 밑에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자, 축제가 있으면요, 그 밑에 이렇게 압성토를 만드는데 이것이 일명 소단이라고 하죠. 턱이라 그러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소단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자, 거기 보면요, 소단의 압성토의 설계에서 소단의 폭은 축제 높이 H의 2배고요. 그렇기 때문에 2H가 되고요. 자, 높이는 3분의 H, 즉 축제 높이의 3분의 1이다. 자, 요거 2H 3분의 1H는 출제된 적은 없지만은 좀 외워놓으시고요. 자, 그러니까
자, 압성토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옆에 소단을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래도 활동에 대한 저항 모멘트를 증가시키겠죠. 즉, 이 비탈면이 되니까 사면이 되는데, 사면이기 때문에 슬라이딩 현상이 일어날 것인데, 자, 사면 안정에서 우리가 공부했죠. 그죠? 슬라이딩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활동 모멘트에 대한 저항 모멘트를 증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단을 만든다는 거. 여기 압성토 공법이고요. 자, 특히 중요한 용어는 조금 전에 했듯이 활동에 대한 저항 모멘트를 증대시킨다. 요 말을 기억하십시오. 개요로 쓰실 때는 활동에 대한 저항 모멘트 증대라는 말은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자, 폭은 2H, 높이는 3분의 1H. 그것도 좀 떼어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치안공법입니다. 치안공법은 쉬운 거죠. 자, 연약지반이 있으면은 연약지반 부분의 흙을 파내고 거기다가 양질의 흙으로 치환하는데 양질의 흙은 어떤 흙이 좋습니까? 조립토죠, 조립토. 자, 1차 때도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 가장 좋은 것이 뭐였습니까? GW였죠, GW. GW, GP, GM, GC, SW가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GW가 가장 좋다는 거 1차에서도 공부했었죠? 자, 입도 분포가 좋은 자갈인데 자갈이 바로 뭐입니까? 조립토죠. 조립토로 치환하는 것입니다. 자, 종류를 보면요, 우리 책에는 교재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있죠. 굴착 치환과 강제 치환. 그리고 굴착 치환에서는 전면 굴착 치환과 부분 굴착 치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강제 치환에서는 성토 자중에 의한 치환과 폭파 치환 공법이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주로 세 가지 쓰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습 포인트 있는 대로 세 가지 굴착 치환 공법, 성토 자중에 의한 치환 공법, 폭파 치환 공법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성토 자중에 의한 치환 공법은 일명 압출 치환 공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책에서는 압출 치환 공법이라 쓰는데 이것은 다른 것은 아니고 같은 말이니까 뭐 굳이 혼돈을 가져오실 필요 없고요. 요 세 가지를 좀 외우셔야 되고요. 특히 그 밑에 폭파 치환 공법의 종류는 다시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트런치 슈팅, 토 슈팅, 언더필 공법이 있는데요. 이 공법에 대한 내용들은 교재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시험에서는 가끔 이 폭파 치환 공법의 종류를 쓰시오 이런 형태로도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암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쉽게 외울 수 있으니까 좀 외워놓으시고요. 스펠링 조금 주의하시고요. 자, 프리로딩 공법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자, 말 그대로 사전 안밀 공법, 여성토 공법이라고 그랬죠. 다 같은 말이고요. 자, 프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미리죠, 미리. 미리 로딩, 하중을 가한다는 거죠. 즉, 우리가 토질 및 기초에서 했지만은 미리 큰 하중을 가하고 나서 하중을 제거하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과안밀 점토 집안이 되겠죠. 과안밀 점토 집안은 공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거죠. 그걸 이용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요를 보면요. 구조물의 시공 전에 미리 하중을 제하하여 안밀을 끝내게 하여 집안의 강도를 증가시키는 공법이다. 됐죠? 안밀을 끝나게 했으니까 과안밀 점토가 되겠죠. 과안밀 점토는 공학적으로 안전된 집안이다. 쉽게 됐고요. 자, 요거는 목적을 외우셔야 되는데요. 자, 잔류 치마 제거다. 이것은 뭐냐? 자, 우리가 했죠. 성토 하중에 의해서 미리 안밀을 완료시켰기 때문에 구조물에 해로운 잔류 치마를 남지 않게 한다. 즉, 과안밀 점토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안밀 치마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죠?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집안의 전단 파괴 방지인데 안밀에 의한 점토 집안의 강도를 증가시켜서 집안의 전단 파괴를 한다. 방지한다. 자, 이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밀을 했으면 헐거의 단위 무게가 증가되겠죠. 헐거의 단위 무게가 증가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효 응력이 증가되죠. 유효 응력이 증가되면 어떻게 됩니까? 헐거의 전단 강도가 증가되죠. 왜? 전단 강도 S는 C 플러스 시그마 다시 곱하기 탄젠트 파이니까 그죠? 유효 응력이 증가되니까 당연히 전단 강도도 증가된다. 자, 요거는 목적이 나오는데 중요한 핵심 포인트 용어는 잔류 치마 제거, 집안의 전단 파괴 방지라는 말은 또 반드시 들어야 되겠죠. 자, 일명 이렇게 서술 형태로 나오면은 여러분들 책의 내용을 그대로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책 내용 그대로가 정답은 아니겠죠.
즉, 이 책을 쓸 때는 저자들이 이 말이 공단의 정답이 이런 것들로 되었을 거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쓰는 것이지, 이 답이 공단의 정답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답을, 책 교재를 글자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외울 것이 아니라 핵심 용어, 즉 키포인트 용어를 외워서 이해를 해가지고 앞뒤 말을 살을 붙이면 되겠죠. 그죠? 근데 중요한 말은 핵심 포인트에 있던 그런 용어들은 반드시, 제가 생각해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도 잔류 치마 제거와 집안의 전담 파괴 방지라는 말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특징은 뭐 한번 읽어보시고요. 교재에 있는데, 자, 특징은 알무래도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는 사진 안밀 공법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싸다. 그 다음에 안밀 효과가 균등하다. 자, 그런 정도. 단점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공사 기간이 길다 되겠죠. 그죠? 자, 이런 거는 뭐 출제된 적은 없는데, 여러분들 1차 때 공부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쉽게 외울 수 있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샌드 드레인 공법입니다. 앞에 개요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을 내어서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말 그대로 샌드 드레인, 모래 배수다는 거죠. 자, 개요를 한번 볼까요? 연약 점토 집안에 모래말뚝을 설치한다. 모래말뚝. 자, 모래 파일, 샌드 파일을 설치하여 배수 거리를 단축하여 압밀을 촉진시켜서 압밀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이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토질 및 기초에서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연약지방 계량공법에서 자,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점토지반의 계량공법은 함수비가 큰 것이기 때문에 물을 배수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는 거죠. 자, 배수 거리를 단축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압밀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즉, 우리가 샌드 드레인 우리가 압밀 시간 공식에서 있었듯이 T는 CV분의 TV 곱하기 D의 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배수 거리를 2분의 1로 줄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압밀 시간은 제곱에 비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4분의 1로 줄여야겠죠. 그러니까 모래말뚝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모래말뚝의 설치로 인해서 배수 거리 D를 줄여줄 수 있다는 거죠. 배수 거리를 D로 줄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압밀에 걸리는 시간은 배수 거리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더 줄어들겠죠. 그걸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샌드 매트인데, 샌드 매트. 매트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겁니까? 자, 두께가 얇으면서 넓은 것으로 우리가 일명 매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됩니까? 이것도 샌드 매트라고 해서 모래 매트인데 이것은 지표면에 모래를 얇게 까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왜 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연약 집안이 있으면 연약 집안에 모래말뚝을 박아야 되는데 모래말뚝을 박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 장비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근데 건설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집안이 연약 집안이니까 건설 장비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설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운반로에라도 모래를 깔아서 지지력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샌드매트의 개요를 보면요. 모래말뚝을 설치하기 전에 지표면에 50 내지 100cm 정도의 모래를 까는데 이것을 샌드매트라 그런다. 뭐 쉽게 이해될 거고요. 개요도 외워야 됩니다. 50 내지 100cm 정도의 지표면에 모래를 까는 것을 샌드매트고요. 이거는 운반로에 전단면에 다 깔면 좋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운반로에라도 깔아야 된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자, 개요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역할 3가지도 나옵니다. 조금 전에 했던 제가 뭡니까? 시공기계가 들어갈 수 있게끔. 이 말은 뭐냐면은 주행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제 트래피커빌리티라고 하는데 트래피커빌리티라는 말은 트래픽, 교통이라는 말과 어빌리티, 능력의 합성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행성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상부 배수층을 형성하고 점토 내의, 성토 내의 지하 배수층을 형성한다. 그러니까 상부 배수층, 지하 배수층 어떻게 됩니까? 주행성 확보 3가지는 꼭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밑에 그림 보시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죠? 자, 모래말뚝이 있고 샌드매트가 있고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1차 때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샌드 드레인이 설계인데요. 자,
자, 첫 번째가 센 모래말뚝 배열에 따른 영양원의 지름입니다. 영양원의 지름 D인데요. 자, 모래말뚝을 정삼각형으로 배열하느냐, 정사각형으로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영양원의 지름이 다른데, 자, DE는 삼각형의 배열 같은 경우는 DE는 1.05S고요. 자, 여기서 S라는 것은 모래말뚝의 중심 간격 S입니다. 그 다음에 정사각형 배열일 때는요, DE가 1.13S인데, 요것은 뭐 여러분들 1차 때 다 외웠던 내용이니까 쉽게 암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거는 뭐 공식을 외우는 거니까 쉽게 외울 수 있으니까 외우셔야 되고요. 요거는 계산 문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산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니까 공식을 좀 정확하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평균 안밀도인데요. 자, 우선 평균 안밀도에 들어가기 전에, 자, 우리가 토질 및 기초에서 공부를 했는데, 투수계수 K는, 자, 어떻습니까? 수평 방향의 투수계수가 연직 방향의 투수계수보다 크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죠. 그죠? 즉, KH가 KZ나 KV보다 크다. 뭐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래말뚝을 설계할 때는, 즉 샌드 드레인 공법에서 모래말뚝을 설계할 때는 수평 방향의 안밀계수와 수직 방향의 안밀계수를 같게 놓는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하고 좀 다르죠. 그죠? 자, 원래는 수평 방향의 안밀계수가 수직 방향의 안밀계수보다 큽니다. 왜? 물이 수평 방향으로 많이 나기 때문에 투수계수가 클수록 안밀계수가 큰데, 그러면은 시험 문제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왜 같게 놓느냐, CV와 CH를 왜 같게 놓느냐, 이 이유는 이것입니다. 자, 모래말뚝을 박는데 모래말뚝의 지름은 조금 이따 나옵니다만은 지름이 보통 0.3m 내지 0.5m입니다. 즉 50cm 되는 모래말뚝을 땅 속에 박다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변의 지반이 교란이 된다는 거죠. 주변 지반이 교란이 되기 때문에 수평 방향의 안밀계수와 연직 방향의 안밀계수를 설계할 때는 같게 놓는다. 같게 놓는다. 자, 여기 시험에 나오거든요. 자, 이것이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수평 방향의 안밀계수와 연직 방향의 안밀계수를 같게 놓는 이유 뭐죠? 모래말뚝을 탓을 할 때 주변 지반이 교란되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걸 써야 됩니다. 주변 지반의 교란을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자, 그 다음에 평균 안밀도 공식이 나오는데요. U average가 되겠죠. 그죠? 자, 이거는 뭐 1차 때도 공부했는 내용입니다. 자, U average는 1 갈로 열고 1 UV 곱하기 갈로 열고 1 UH인데요. 자, 이것은 뭐 다 했던 거고요. 만약에 퍼센테이지로 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구했는가 하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되겠죠. 그죠? 자, 이거는 뭐 1차 때 했던 내용이니까 다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래말뚝의 설치인데요. 자, 모래말뚝의 설치는 뭐 시험에는 나오지 않는데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0cm 내지 50cm 정도가 되고요. 간격은 2 내지 4m. 자, 모래말뚝의 간격은 2 내지 4m고요. 그 다음에 길이는 15m 이하가 효과적이다. 15m 이하가 효과적이다는 거. 요 정도만 뭐 눈에 익혀 넣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모래말뚝의 타설 방법인데, 자, 요것은 토질 및 기초에서 1차에서는 시험에 나왔지만은 2차 실기에서도 또 나옵니다. 이것은 쓰라고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자, 첫 번째가 압축 공기식 K식에 의한 방법. 자, 압축 공기에 의해서 모래말뚝을 타설하는 방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워러제트에 의한 방법, 사수법이죠. 물을 쏘아서 분출해서 그 물의 압력에서 땅이 파지면 그 빈 공간에다가 모래말뚝을 타설하는 방법. 이것이 워러제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로터리 보링, 자, 해전 보링이 되겠죠. 그죠? 로터리 보링에 의해서 땅을 파면서 그 땅 판 빈 공간에다가 모래를 타설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맨드롤. 자, 요거는 기계 이름이죠. 맨드롤에 의한 방법과 그 다음에 얼스오거. 자, 얼스오거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요것은 어차피 쓰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압축 공기식 K식에 의한 방법, 워러제트에 의한 방법, 로터리 보링에 의한 방법, 맨드롤에 의한 방법,
얼스 오그에 의한 방법, 자, 조금 외워놓으시고요. 뭐, 압축 공기식 케이싱에 의한 방법은 뭐, 압축 공기식에 의한 방법, 이렇게 쓰는 책도 되는데, 케이싱까지 조금 외워두시고요. 자, 요것은 조금 암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퍼 드레인 공법입니다. 페이퍼 드레인 공법은, 자, 개요에도 나와 있듯이, 이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샌드 드레인 공법하고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샌드 드레인 공법하고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샌드 드레인 공법은 모래말뚝을 탓을 했는데, 여기서는 페이퍼, 말 그대로 페이퍼를 탓을 한다는 거죠. 저 페이퍼도 드레인 공법이라고 해서 종이를 박는 것은 아니고, 합성 수지로 되는 거, 합성 수지로 되는 페이퍼를 땅 속에 박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합성 수지지 뭐 종이는 아니다라는 거, 뭐 그 정도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세 번째 거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자, 자연 함수비가 즉 WN이 X한 개 이상인, 자, X한 개보다 크면 어떻게 됩니까? X승 상태가 되겠죠. 그죠? X승 상태, X승 상태, 액체 상태. 그죠? 자, 어떻게 됩니까? 이건 점토 지방 계량 공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함수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점토는 어떻게 됩니까? 고체, 반고체, 소송, X승 상태가 되는데, 함수비가 X승 한 개보다 크면은 X승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우리는 일명 초연약 점토지방이라고 합니다. 초연약 점토지방의 효과적이다. 자, 요거 좀 주의하십니다. 초연약 점토지방은 페이퍼 드레인이지 샌드 드레인이 아닙니다. 샌드 드레인이 아니라 페이퍼 드레인 공법이다. 그거 조금 여기 시험 문제 나오면은 샌드 드레인을 써야 되느냐 페이퍼 드레인이 써야 되느냐 조금 혼동이 올 수 있거든요.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초연약 점토 집안에서는 페이퍼 드레인이다. 요거 조금 외워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페이퍼 드레인 공법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자, 이것은 또 여러분들이 토질 및 기초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이거는 토질 및 기초 1차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는 것인데 2차에서는 어차피 주관식으로 서술 형태로 나오니까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시공 속도가 빠르다. 시공 속도가 빠르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모래말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지름이 30cm 내지 50cm인데, 그러니까 지름이 50cm 정도 되는 것은 땅속에 박는데, 이 페이퍼 드레인 공법은 두께가 보통 3 내지 4mm고요. 폭이 10cm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페이퍼 드레인이 샌드 드레인 공법, 샌드 드레인에 대해서 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크기가 상당히 작죠? 크기가 상당히 작으니까 땅 속에 탓을 하는데, 땅 속에 설치하는데 훨씬 수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공 속도가 빠르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단기 배수 효과가 좋다. 자, 요거는 뭐냐 하면요. 자, 모래말뚝을 탓을 하면은 우리가 지름이 30cm 내지 50cm가 들었는데 이것이 연직으로 기둥이 크기가 똑같게 되진 않는다는 거죠. 어떤 데는 30cm보다 클 때가 50cm보다 클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막 그렇다는 거죠. 지름이 불규칙한데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페이퍼 드레인 공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합성 수지로 만들기 때문에 모양이 변형이 없다는 거죠. 변형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어떻게 됩니까? 배수 단면이 일정하다는 거죠. 배수 단면이 일정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샌드 드레인 공법은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모래가 말뚝이 절단되는 경우입니다. 절단돼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도로에서 도로의 폭이 넓을 때는 차가 잘 달리지만 어떻게 됩니까? 도로 폭이 좁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명 변목 현상이라는 게 나타나서 차들이 잘 못 가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부분의 도로가 아무리 넓더라도 그 좁혀지는 부분 때문에 차들이 못 달린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 모래 말뚝도 어떻게 됩니까? 지름이 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름이 작은 곳, 특히 잘리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배수 효과가 떨어지는데 페이퍼 드레인 공법은 단기 배수 효과가 크다. 그러니까 단기라는 말을 좀 외워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왜 단기를 말을 붙였냐면요. 자, 페이퍼 드레인 공법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합성 수지로 된 겁니다. 합성 수지로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오래 사용한 경우는 땅 속에서는 지열이 나오니까 됩니까? 오래 되면은 어떻습니까? 땅의 열 때문에 페이퍼 드레인이 녹을 수가 있다는 거죠. 즉 배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샌드 드레인이 좋고요. 단기적으로는 페이퍼 드레인이 좋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단기라는 말까지 다 외우고요. 자, 그 다음에
타입 C 주변 집안의 교란이 거의 없으므로 수평 방향의 안밀 개수가 보통 연직 방향의 안밀 개수의 2 내지 4배로 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샌드 드레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같은 거로 놓고 설계를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2 내지 4배다. 그 이유가 뭡니까? 주변 집안의 교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모래 말뚝을 설계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CV와 CH를 같게 놨는데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모래 말뚝의 타설 시 주변 집안의 교란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됐죠? 그죠? 근데 페이퍼 드레인에서는 주변 집안이 교란되지 않기 때문에 CH가 CV의 2 내지 4배 되는 걸로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배수 단면이 깊이에 대해서 일정하다. 자, 요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거죠. 모래말뚝의 경우는 만약에 지름이 50cm인 모래말뚝을 탓을 한다고 해도 어떻게 됩니까? 모래말뚝의 지름이 일정하게 50cm가 되는 건 아닌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합성수지로 했기 때문에 합성수지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어떻게 됩니까? 모양이 폭이 10cm고 두께가 3 내지 4mm. 이 모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어차피 어떻게 됩니까? 물은 어떻게 됩니까? 둘레를 따라서 들어오는 거니까 그거 쉽게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대량 생산이 가능한 경우는 공사비가 싸다. 자, 동사비가 싸다는 거. 그 다음에 초연약점토 집안에 주력이 적용한다. 아까 제가 개요에서 설명드렸죠, 그죠? 자, 자연상태의 함수비가 X한계보다 큰 초연약점토 집안에 주로 적용한다. 이거는 뭐 특징이라기보다는 개요에 있어야 되는데 제가 한 더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 넣어놨습니다. 자, 요거 특징 조금 외워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페이퍼 드레인의 설계입니다. 설계. 자, 첫 번째 나오는 거고 그림을 보면요. 페이퍼 드레인은 일반적으로 폭이 10cm고 두께가 3 내지 4mm 정도의 사각형 띠 모양으로 이루어졌다. 이거는 뭐 상식적인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항상 직경 D가 나오는데요. 자,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띠 모양이 자 폭이 B고 두께가 T니까 됩니까? 어차피 물은 둘레를 따라서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2배의 갈로 열고 B 플러스 T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지름이 D인 원둘레가 얼마입니까? 파이 곱하기 T죠. 그죠? 그러니까 파이가 곱해졌으니까 우변으로 가면 나눠지니까 파이분의 2 갈로 열고 T 플러스 B가 되는데 알파는 뭐냐? 바로 형상계수입니다. 형상계수. 자, 형상계수 알파인데 알파 값은 얼마냐? 0.75입니다. 자, 이건 1차에서도 시험 나왔었죠. 그죠? 보통 5cm 가까이 되는데, 5cm 가까이 되는데, 요거 한산 직경 D 구하는 공식, 알파 곱하기 파이분의 2 갈로 열고 T 플러스 B 쉽게 외울 수 있으니까 조금 외워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샌드 드레인 약식 설계 방법 2가지 있는데, 요것은 딱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요 2 방법은 조금 외워놓으십시오. 그러니까 학습 포인트 안에 있으니까 조금 외워놓으시면 되고, 요거는 뭐 한 번밖에 출제되지 않았는데, 혹시 모르니까 조금 사람 이름을 조금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팩 드레인 공법입니다. 팩 드레인 공법. 자, 개요를 보면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나왔듯이 샌드 드레인 공법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뭐다 그랬습니까? 모래 말뚝이 절단되는 거죠. 그죠? 자, 이 모래 말뚝이 절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팩 드레인 공법을 써야 되는데, 팩은 뭐냐? 말 그대로죠. 봉지죠, 봉지. 즉, 비닐 봉지가 있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비닐 봉지 안에 모래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래 말뚝의 지름이 줄어들거나 어떻게 됩니까? 모래 말뚝이 최소한 절단되는 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래 말뚝을 그냥 집안 속에 탓을 하면은 모래 말뚝이 절단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모래 말뚝을 탓을 하는데, 자, 땅을 파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됩니까? 쉽게 말해서 팩을 넣고 팩 안에다가 모래를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래 말뚝이 절단되는 것이 없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개요에서 모래 말뚝이 절단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쓴다. 자, 이거 팩 드레인 공법 쓰셔야 되고요. 자, 이것의 장점이 나오는데요. 팩 드레인 공법의 장점 4가지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이것은 조금 자주 시험에 나오니까 여러분들 좀 외워야 되고요. 첫 번째 뭐냐면 배수 효과가 증가된다. 자, 팩 드레인 공법은요, 책에도 나왔지만 일반적으로 지름의 크기가 작습니다. 작은 대신에
이것은 모래말뚝은 어떻게 됩니까? 모래말뚝의 설치 간격은 넓은데 이 팩드레인 공법의 모래말뚝의 간격은 좁다는 거죠.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처음에 했듯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앞일에 걸리는 시간 t는 CV분의 t 곱하기 d의 제곱, 즉 배수 거리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앞일을 빨리 시키려면 중요한 것은 모래말뚝의 지름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모래말뚝의 간격이라는 거죠. 간격을 줄어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배수 거리 T가 작아지고 배수 거리가 작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앞일에 걸리는 시간이 짧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수 효과가 정대된다. 그 다음에 시공 관리가 용이하다. 이 말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모래말뚝을 탓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지표면까지밖에 탓을 하지 못합니다. 즉 지표면 아래에 모래말뚝을 탓을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모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표면보다 위에 올라오지는 못하겠죠. 그런데 팩드레인 공법은 어떻게 됩니까? 팩 안에다가 모래를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위로 올라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팩드레인 공법 같은 경우는 지표면 위에다가 한 50cm 정도 나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봤을 때 우리가 정확한 위치에 모래말뚝이 박혔는지 안 박혔는지 쉽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공 관리가 용이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사 비용이 절감되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팩드레인 공법의 모래말뚝은 이 모래말뚝의 지름이 작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모래의 양이 적게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모래 공사 비용이 절감되겠죠. 그 다음에 시공기간의 단축은 뭐냐 하면은 이 모래말뚝의 팩드레인 공법에서는 모래말뚝을 4개를 한 봉에 박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공 속도가 상당히 다르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모래말뚝의 지름이 작으니까 지름이 큰 것을 땅속에 박는 것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지름을 작은 것을 땅속에 박는 것이 훨씬 수월하니까 어떻게 돼요? 시공 기간이 단축된다.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위커드레인 공법인데요. 위커드레인 공법은 포화된 점토 집안에서 연직 방향의 배수를 촉진하기 위해서 샌드드레인 공법의 대안을 썼다. 이거는 뭐 크게 시험 나오진 않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연직 방향의 배수 1차 때 공부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암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 침투 공법인데요. 자, 전기 충격 공법은 모래 집안이고요. 여기서는 전기 침투 공법입니다. 자, 이 그림에 나와 있듯이요. 포화된 점토 집안 내에 직류 전류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거기 있으니까 직류 전류가 되겠죠. 그죠? 직류 전류를 흘려보내면은 물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전기 침투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 침투 현상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마이너스 극에 모여있는 물을 배수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지력이 증가되겠죠. 아무래도. 그죠? 왜 지지력이 증가됩니까? 단위 무게가 자 어떻게 됩니까? 간극 수압도 작아질 거고 그러다 보니까 유용력도 커질 거고 유용력이 크니까 전단 강도가 커지고 전단 강도가 커지니까 집안의 지지력도 증가되고 뭐 어쨌든 간에 여기는 개요 정도만 알면 되는데요. 전기 침투 현상 즉 집안 내에 직류 전류를 선취해서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물이 흐르는데 마이너스 극에서 모인 물을 배수하는 방법 이것이 전기 침투 공법이라는 거 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침투학 공법 MAIS 공법인데요. 이것은 자 이것도 조금 전에 했던 공법하고 좀 비슷한데 포화된 점토 집안 내에 반투막 중공 원통입니다. 반투막 중공. 자, 반투막의 특징이 뭡니까? 물이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죠. 그죠? 중공, 가운데가 비있는 원통을 설치하고 그 안에다가 농도가 짙은 용액을 집어넣으면 농도가 적은 물이 농도가 짙은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물을 빼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지력이 증가되겠죠. 이거는 주로 깊이가 3m 정도의 표층 계량에 많이 쓰인다. 자, MAIS 공법은 개요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요. 자, 어쨌든 간에 점토 집안 내에 반투막 중공 원통을 설치하고 그 반투막 중공 원통 안에 농도가 짙은 용액을 넣어가지고 그 속에 들어있는 물을 배수, 탈수한다. 뭐 그 정도만 외우면은 쉽게 될 것이고요. 적용 집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깊이 3m 정도의 표층 계량에 적합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생석회 말뚝공법인데요. 생석회는 쉽게 말해서
집안 내에 생석회 말뚝을 설치하면은 일반적으로 이 석회석은 물을 흡수하면은 부피가 2배로 늘어납니다. 부피가 늘어났다는 말은 뭡니까? 흙의 부피가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간극이 줄어드니까 흙의 당연히 무게도 줄어들 거고, 또 이 석회석이 물과 반응을 하면 발열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죠. 발열 반응. 쉽게 말해서 물을 흡수하니까 부피 평창이 나고, 발열 반응이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흙을 건조시키고,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밀 효과, 즉 다짐 효과까지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요거 쉽게 우리가 1차 때 했던 거니까 쉽게 외우시고요. 여기는 효과를 쓰라고 나오니까 이것도 외워야 됩니다. 탈수 효과, 건조 효과, 화학 반응 효과, 안밀 효과, 다짐 효과라고 하는 책도 있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다짐이라는 말이 더 맞을 수도 있겠죠. 그죠? 다짐 효과, 안밀 효과, 요거 효과 쓰라고 나오니까 이거는 작년, 재작년 나온 적이 있으니까 조금 외워 놓으시기 바랍니다.